미국의 명문 대학교에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문화는 중국의 모방일 뿐이라며 당당하게 주장하던 중국인 교환학생이 한국학 권위자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거든요. 베이징대 수석 출신이라 주장하던 중국인은 한국은 중국 문화의 변방이며 한글도 한자의 보조 문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30년간 한국학을 연구해온 교수님의 치밀한 반박 앞에서 그의 오만한 태도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교수님은 중국인 유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참교육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넬대학교 3학년 소피아 밀러입니다.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역사학도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전부 달라진 건 룸메이트 에이미 덕분이었어요. 시험 기간에 지친 저에게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처음엔 자막을 보는 게 귀찮았는데 어느새 푹 빠져 밤을 새워가며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매력적이었던 건 드라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였어요. 역사학도인 제가 보기에 한국은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 같았죠. 이번 학기 들어 캠퍼스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도서관에선 한국어 교재를 들고 다니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학생회관에선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죠. 심지어 학교 구내식당에서도 김치와 비빔밥이 인기 메뉴가 됐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어 문화 동아리에 지원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만이 아니었어요. 예년의 3배가 넘는 300명의 학생들이 문을 두드렸거든요. 역사, 경제, 공학 등 전공도 다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이 이렇게나 많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거죠. 하지만 그날 개강 첫 동아리 모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베이징 출신의 교환학생 리밍왕이 던진 한마디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렸으니까요. 리밍왕은 베이징 대학교에서 수석 졸업한 엘리트였고 코넬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온 중국인 학생이었어요. 그는 늘 당당했고 자신의 출신 배경을 내세우길 좋아했죠. 하버드보다 근본 있는 베이징 대학교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했어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그는 수업 시간마다 중국의 패권과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선 늘 문화적 속국이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동아시아학 수업에서도 종종 교수님과 설전을 벌이곤 했죠. 하지만 그날 동아리방에서 그가 던진 발언은 그동안의 모든 발언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란 것들은 모두 중국의 영향이다. 그저 변방의 작은 나라일 뿐이다. 강당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300명의 학생들이 숨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리밍의 발언 이후 동아리방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곧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과 대학원생인 제니퍼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건 너무 단순한 해석 아닐까요? 한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화를 발전시켜왔어요. 한글만 해도. 리밍은 제니퍼의 말을 자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글이요? 한자의 모양을 본떠 만든 거 아닌가요? 중국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급하게 만든. 그러니까 일종의 보조 문자 정도죠. 경제학과 토머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리밍은 또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서구의 원조와 일본의 기술력 덕분이죠.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이 특별 지원한 거고요. 리밍의 말투는 겸손해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한국의 모든 성취를 깎아내리고 다른 나라의 영향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했죠. 더 놀라운 건 그의 말이 마치 논리적인 것처럼 들린다는 거였어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맥락을 무시한 채 자기 주장에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이야기하는 수법이 너무나 교묘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작업하시던 마이클 스미스 교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30년간 한국학을 연구해 오신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계속하게. 교수님의 짧은 한마디가 동아리방에 울렸습니다. 리밍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더욱 거침없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어요. 중국의 사서삼경을 보면 한국이 어떻게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는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도
한자도, 불교도 모두 중국에서 전해준 거죠. 한국은 그저 받기만 했을 뿐입니다. 교수님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그 모습에 용기를 얻었는지 아시아학을 전공하는 마커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들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불교만 해도 독자적인 발전을 이뤘고, 리밍은 또다시 말을 자르며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독자적인 발전이요?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건축물들, 모두 당나라 양식을 그대로 본떴죠. 어떤 면에서 독자적이라는 건가요? 토론이 점점 격렬해질수록 리밍의 말투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표면적으로는 학술적인 토론을 가장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적개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말없이 메모를 하고 계셨어요. 교수님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동아리방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폭발 직전의 마그마처럼요. 특히 리밍의 다음 발언은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글은 문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는 중요한 자리에 한자를 쓰는 거겠죠. 신문 헤드라인이나 법률 용어처럼요. 아무리 봐도 한글은 한자의 보조 문자일 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메모만 하시던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30년간 한국학을 연구해 오신 그분의 눈빛이 흔치 않게 날카로워졌어요. 자네의 주장을 다 들어보니 꽤나 흥미로운 관점이군. 교수님은 말씀하시며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의 영인본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건 한글 창제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 문서였죠. 이제부터 내가 자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네. 교수님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교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게 하시다가 이제 진짜 수업을 시작하시려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강의실에 있는 프로젝터부터 켜셨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로 비춰진 건 중국과 한국의 고대 문화재를 나란히 비교한 도표였죠. 우리가 문화의 영향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발전시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교수님의 레이저 포인터가 고구려 고분 벽화와 당시 중국 벽화를 가리켰습니다. 같은 시기의 작품들이었지만 그림의 구도와 색채 사용, 표현 방식은 확연히 달랐어요. 특히 고구려만의 독특한 먹선의 사용과 생동감 넘치는 말의 표현은 중국 벽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죠. 보이시나요?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표현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재해석이에요. 리밍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엔 신라 금관과 중국 왕관의 비교였습니다. 신라 금관을 보세요. 새의 날개를 형상화한 측면 장식, 곡선의 아름다움, 정교한 세공 기술. 이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예술품입니다.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질수록 강의실의 공기가 바뀌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아시아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보면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 과학적 체계성입니다. 교수님은 이번엔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 페이지를 스크린에 띄우셨어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도예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죠. 이건 15세기에 이미 음성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현대 음성학 교과서 한 페이지를 그 옆에 띄우셨어요. 놀랍게도 발음 기관을 설명하는 현대의 도예가 600년 전 훈민정음의 설명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음 체계입니다. 이 세 개의 기본 모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설계됐죠. 이건 현대 언어학에서 이야기하는 모음 삼각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600년 전에 이미 이런 언어학적 통찰이 있었다는 게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리밍의 손이 책상 밑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보조 문자 발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거죠. 교수님의 한글 설명이 끝나자 리밍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결국 한국은 중국의 영향 없이는 발전할 수 없었잖습니까? 한자가 없었다면, 유교가 없었다면. 교수님은 그의 말을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으셨어요.
그리고 프로젝터에 새로운 이미지를 띄우셨습니다. 고구려 벽화에서 발견된 천문도였어요. 자네, 이 천문도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나? 리밍이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야. 이건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된 천문도로 중국보다 더 오래된 것이네. 게다가 여기 별자리 관측 기록을 보면 한반도에서 관측된 독자적인 천문 기록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교수님은 이어서 고구려의 천문 기술, 신라의 첨성대, 조선의 치구기까지 차례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두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과학 기술이었죠. 문화는 결코 일방적인 게 아니네. 한국과 중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어. 누가 누구를 따라했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거지. 리밍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의 오랜 신념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고대 무역 루트를 보여주는 지도를 스크린에 띄우셨어요. 실크로드부터 해상 무역로까지 고대 동아시아의 교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다시피 문화는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역할을 했죠.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재해석해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전파하는 역할도 했어요. 교수님은 신라의 무역항 발굴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페르시아 유리구슬, 인도의 향신료, 일본의 도자기들이 한 장소에서 발견된 유물들이었죠. 여기 발견된 유물들은 신라가 단순한 변방 국가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미 7세기의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죠. 신라인들은 이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리밍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펜이 부러질 듯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융합과 재창조의 전통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팝을 보세요. 서구의 음악 요소들을 받아들이되 한국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재해석해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강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의 마지막 설명이 끝나자 리밍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려는 듯했어요. 교수님, 제가 준비한 자료가 더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의 도자기와 고려 청자를 비교해보면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더니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교수님은 리밍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더 깊은 맥락을 짚어주셨거든요. 자네가 보여준 송나라 청자와 고려 청자,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 하지만 고려 청자의 독특한 비색을 보게.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야.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색이지. 지금도 그 제작 비법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네. 교수님은 고려 청자의 세부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상감 기법으로 정교하게 새겨진 무늬들, 은은하게 빛나는 비색의 깊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건 현대 도자기 연구소의 분석 자료였어요.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하는 기술이 있다는 건 그들만의 독창적인 기술력이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나? 리밍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주장마저도 더 깊은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동아리방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리밍은 더 이상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는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겸손했고 태도는 진심 어려 보였습니다. 교수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고 다른 학생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우연히 리밍의 손을 보고 말았어요. 책상 밑에서 그의 주먹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밍의 말이 끝나자 동아리방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그의 성숙한 인정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특히 그가 교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증오와 분노. 하지만 모두가 화해의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저녁, 저는 우연히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동아시아 관련 책을 몇 권 더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적한 서가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수모는 처음이야. 내가 이렇게. 이밍이었어요. 그는 혼자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는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를 악문 채 불편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죠. 감히 중국을 무시해? 그것도 이런 변방이. 저는 서가 뒤에 숨어 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문화를 비하하는 글들이 가득했고 한국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역사와 문화는 결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인데 왜 그는 이토록 상처받고 분노하고 부정하려 하는 걸까요? 오늘의 토론은 끝이 났지만 어쩌면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위한 여정은 아직 멀었나 봅니다. 한 사람의 깊은 편견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을.